1조 2천억 달러 풀로 연간 주는데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준다는 얘기인지 안 준다는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조금씩 덜 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는 국채 사는 걸 조금 줄였어요. 근데 테이퍼링 아니야? 그러니까 더 살 수 있어. 다음 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밀어 올리는 거죠. 쫙 하면서 고성장 고물가 갈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갔다가도 밀리고 갔다가도 밀리고 할 거예요. 먼 미래에는 국제 공조까지 경기 부양과 국제 공조와 함께 고성장 고물가로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 원자재 가격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세 지금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자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과거에 흘러왔었던 흐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 옛날 그 석유 장관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야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야만이라는 장관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우디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공급을 쪼여가지고 유가를 높게 유지하잖아요. 실물 경제가 약한데 유가가 하늘로 뜨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은 오히려 실물 경제를 찍어 누르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가 무너져 버리죠. 유가는 하늘에 있는데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유가가 뚝 떨어져 버리죠. 중요한 거는 유가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사우디 경제에도 산유국들한테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유가를 높이기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조언을 남긴 거죠. 08년도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돈을 엄청 뿌렸거든요. 근데 그 돈이 실물 경제 성장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다 원자재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원자재 시장으로 막 몰리게 되니까 원자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생산을 위해서 구할 수 있을 때 많이 땡겨 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수요는 아니죠. 예비 수요죠. 네. 예비 수요를 미리 땡겨 놓는 거죠. 너도 나도 기업들이 옛날보다 한 달치 살던 걸 5달치를 사니까 투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판이 보이는 거죠. 수요가 폭증하겠네. 네. 단기로. 그럼 어떻게 하면 투기 수요가 들어가요. 그럼 원자재 가격을 원래는 이 정도 수요였는데 예비 수요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쵸. 여기에 투기 수요가 붙으면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늘로 떠요. 원자재 가격이 하늘에 뜨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죠. 근데 금융위기 직전에 실물 경제가 막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높아진 물가가 약해진 실물 경제를 짓누르기 시작을 하죠.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국제 유가가 145불에서 배럴당 딱 한 달 만에 33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기억이 11년도가 그랬어요. 2011년도에도 아랍해범 사태 때문에 중동 지역이 불안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늘로 떴어요. 11년도 중반에 원자재 가격 엄청 높았거든요. 11년도 2월 3월에는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가 계속 오르고. 근데 왜 10년 동안 저주를 했을까? 실물 경제가 약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훼손을 줘요. 그럼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죠.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되게 빠르게 뛰었잖아요. 빠르게 뛴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있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의 효과 때문에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 수요가 붙었을 수 있죠. 가수요가 붙었을 수 있죠. 투기 수요가 붙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실물 경제의 성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비용 부담을 느낀다, 원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그런 기사가 뜨는 게 있고요. 미국 기사도 보면은 외신도 보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의 실물 경제를 버텨줄 정도의 가격인가?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건가? 너무 많이 뛴 거 아닌가? 네. 근데 최근에 보면 5월, 6월에 거치면서 미국의 소비 경기 같은 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건 되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각보다 좋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실물 경제가. 그럼 엄청나게 좋을 줄 알고 원자재 가격은 하늘에 떠 있고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 약하다면 그 폭만큼의 소폭 조정이 나타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실물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또 이제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건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는 끝나가요. 일시적으로는 소비 경기가 지난 3, 4월 달에 1,400달러씩 쥐어줄 때 대비해서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또 그만큼 빠르게 오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네. 실물 경제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또 하나는 혹여나 나타날 수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긴축의 이슈가 실물 경제에는 조금의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재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향후에 이제 정책적인 흐름을 좀 같이 모니터링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달러 전망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연초만 해도 달러가 약세다라는 네.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에 1,08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관성이 있어요. 쭉 내려오잖아요.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강해요. 반대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역행해서 예, 막 그렇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역행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첫 번째는 그럼 왜 오르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를 이제 물어보면 간단하죠. 답은 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니까. 네.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이라 달러만 볼 게 아니라 원화도 봐야 되죠. 미국이 0.25% 올릴 때 우리도 0.25% 올리면 사실은 중화된 거잖아요. 그죠. 효과가. 테이퍼링으로 인한 일방적인 달러 강세는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 전환도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할 거고 미국도 앞으로는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니까 달러는 계속 강세 아니란 말씀이죠. 두 번째는 환율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를 받아들일 때는 어느 때 원화 강세를 받아들일 수 있냐면 다른 나라의 통화도 강세일 때 원화 강세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세인데 원화만 강세예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은 죽죠. 그렇죠. 원화가 강세로 간 만큼 엔화나 위안화가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수출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아요. 그 역시 똔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떤 스탠스냐면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출 성장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인 위안화나 엔화 약세를 만드는 건 부담스러울 네. 것 같아요. 강세를 만드는 네, 건. 네, 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의 통화가 일방적인 강세로 가지 못한다면 네. 원화 역시 강세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화는 강세 요인도 막히는 거고 네. 약세 요인도 금리를 같이 인상한다는 측면에서 막히게 되는 네.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환율은요 약한 박스권이 될 수 있어요. 위쪽이 살짝 열려있는 박스권. 그래서 1,100원에서 1,16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이런 그림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예. 줬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관해서 지금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도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금리를 인상할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대신에 이제 뭘 보냐면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면은 돈을 너무 많이 뿌리던 걸 조금씩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미 양적 완화를 2013년 아베 신조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8년째 하고 네. 있죠. 부양책을 쓰는 게 익숙한 거죠. 이게 만약 사라지면 그러니까 그쵸. 호프리 영감이 10년 동안 혹을 달고 살았으면 혹이 사라지면 되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할 때도 일본 같은 경우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훨씬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텔스는 뭐냐면 눈에 잘 안 보이는 테이퍼링이죠. 스텔스 옛날 전투기 스텔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매달 1,000억 달러씩 줄게. 이게 아니라 1조 2천억 달러 풀로 연간 주는데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매달 1,000억씩 줄게라는 약속이 아니라 풀에서 나눠서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준다는 얘기인지 안 준다는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조금씩 덜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스텔스 테이퍼링입니다. 네. 지금 그런 방식을 쓰고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는 국채 사는 걸 조금 줄였어요. 근데 테이퍼링 아니야? 그랬더니 더 살 수 있어? 다음 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중국은 코로나에서 제일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는 데 대한 부담감을 맞아요.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에 대한 경계감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면서요. 긴축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돈 뿌리는 거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테이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금리 인상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가는 센 긴축?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레벨이죠. 얼마 전에 이 부부장님 또 책을 또 쓰셨어요. 예. 그래서 네. 제목이 뭐였죠? 구의 시나리오라는 구의 책이 시나리오. 있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책입니까?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책입니다. 네. 이거 역시 또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책입니까? 일단 부의 시나리오. 구의 시나리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거시경제라는 게 이게 그냥 교양이냐, 투자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냐지 이런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이걸 어떻게 답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물론 개별 종목을 사는데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개인이 포트폴리오,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는
되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시경제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연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며 네. 왜 연준 금리를 바라보고 있고 네. 왜 테이퍼링을 논의하고 있고 그러게요. 왜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도 거시경제라는 건 분명히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는 만큼 이렇게 투자해보면 좋겠다. 거시경제를 활용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싶었어요. 저는 거시경제를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핵심 팩터로 2개를 뽑았습니다. 성장하고 물가라는 팩터를 뽑았어요. 그럼 성장을 봤을 때는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겠죠. 물가는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습니다.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 있으면 4개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매트릭스가 언제 있었는지 네. 그때는 어떤 자산군들이 좋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지금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저성장, 저물가에 놓여 있는데 네. 지금은 어디론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변곡점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니까 저성장, 저물가에 해당되는 자산만 사면 돼.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할 때는 미래를 프라이싱하죠. 지금 저성장, 저물가에 맞는 포트를 짜고 있지만 향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서 그쪽에 유리한 자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성장, 저물가에 있는 자산을 비중이 줄이고 다른 분면에 있는 자산의 비중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보면 어떠냐 라는 걸 갖다가 책에서는 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간다고 나와 있죠? 저는 근본적으로 좀 낙관론을 갖고 있고요. 고성장 고물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해드릴 게 고성장 고물가라고 해서 옛날처럼 20% 성장, 20% 물가 이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보다 한 레벨 올라온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기예금 금리가 5%였어요. 맞아요. 그때 그 5% 금리를 뭐라고 했냐면 미친 저금리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금리가 가능하지? 제 생각에 지금 5% 금리라고 하면 제 생각엔 밤샐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죠. 가입하려고. 맞아요. 지금을 사는 사람들한테 노말한 게 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의 고물가,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의 고성장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70년대 80년처럼 20%씩 성장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가장 큰 동의는 되려 이제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양책의 힘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경제 환경을 바꿔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그런 말씀 좀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도 해당이 되는 얘기죠. 네네. 한국이 다시 고성장 레벨로 올랐을 수 있다 이런 거에 의문을 가지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초중반보다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은 편에 속해요. 특히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네.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인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수출이라는 건 우리나라 내수 성장보다는 다른 나라 내수 성장에 기대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많이 편이죠. 하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성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나쁜 요인은 아니다. 우리나라만 소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성장의 붐이라는 게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워낙에 오랜 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내용을 한번 담아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이런 투자가 어울렸다면 고성장 고물가 국면에서는 이런 투자가 어울린다. 이런 가이드 책에 나와 있지만 네네.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설명 뭐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근데 생각의 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저성장 저물가니까 요것만, 고성장 고물가니까 요것만 이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한번 빗대서 말씀드려볼게요.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돈을 뿌리고 있으니까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성장이 나오는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애들한테 돈이 흘러가거든요. 네. 걔네가 이제 우리는 성장주라고 하고 작년에 언택트,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빅테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낮으니까 채권이 좋죠.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이 좋아요. 돈이 하도 풀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그림은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페드에서 돈을 뿌리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뿌렸더니 고성장 고물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성장 고물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005년부터 7년도에 중국 중심으로 투자 성장이 일어날 때가 대체적으로 이 케이스였어요. 성장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희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몇몇만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걔들한테 과도하게 돈이 몰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돈이 고르게 퍼져요. 그리고 중국이 투자 성장으로 땡기다 보니까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좋았고 산업재, 소재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쪽에다 돈을 많이 뿌려주는 은행주도 좋았었고요. 이게 고성장 고물가 국면에서 나타났던 2005년에서 7년에 나타났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채권이 힘들었어요. 주식은 좋은데 채권이 힘들었고 원자재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원자재를 막 사들이니까요.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는 거죠. 쫙 하면서 고성장 고물가 갈까 말까 하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서 무겁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갔다가도 밀리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성장 저물가에서 좋았었던 성장주가 확 빠지면서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확 이동해요. 네. 최근에 보시면 작년 9월부터 성장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 나오니까 백신 나오면서 성장주가 흔들리면서 가치주가 막 뛰기 시작했었죠.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생각보다 성장이 크지 않을 것 같아 하니까 가치주가 흔들리면서 다시 빅테크가 확 뜨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이 4분면을 놓고 보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올라간데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마찰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양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까는데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가 강하니까 저성장 저물가에 해당되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 높게, 고성장 고물가에 해당되는 비중을 조금 적게 이렇게 가져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고성장 고물가 쪽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강해지면 그때 이쪽이 비중을 갖다가 이쪽 이제 저성장 저물가 비중을 줄이면서 고성장 고물가의 비중을 늘리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제언을 좀 해드려 봅니다. 국가별로 고성장 고물가 시대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도 좀 달라지나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 강하게 나오려면 결국에는 미국 혼자 성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경제라는 비행기가 엔진 하나로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엔진으로. 그러면 이게 미국이고 이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에요. 그럼 엔진이 한쪽에 있으면 이 엔진만 돌잖아요.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수평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뜨거워집니다. 엔진 가요. 조금 줄여. 그럼 얘가 살짝 줄이잖아요. 그럼 비행기 전체가 흔들려요. 이렇게. 그럼 이머징 국가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라는 엔진도 강하지만 다른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라는 엔진도 같이 돌잖아요. 멀티 엔진으로 돌면 비행기가 수평하게 날아가겠죠. 미국이 긴축을 하잖아요. 이쪽이 버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날겠죠. 이렇게 휘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장이 나올 때는 미국 하나의 성장으로 땡긴 거, 미국만 하드 캐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이 하드 캐리하는 국면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제 국제 공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국제 공조까지, 경기 부양과 국제 공조와 함께 고성장 고물가로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그래도 대략 어느 쯤이면은 이런 구도가 펼쳐지겠다 속으로 생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시기를 찍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간의 관계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상대편이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바꿔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유 시장에서는 산유국들끼리 공조를 하거든요. 중동의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서로 산유 감산 공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둘이 친하니까. 안 친해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둘이 왜 손을 잡았을까?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기 전에는 손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무제한 양조가 나갈 겁니다. 내지는 대규모 재정정책, 미국의 부채가 막 4조 달러, 5조 달러 늘어날 겁니다. 안 믿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겠어? 그렇죠. 의회가 바보야? 이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통과시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고성장 고물가로 가는 게 훅 가는 게 아니라 점프 이게 아니라 가면서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찰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싹 트냐면 다시 저성장 저물가로 되돌려지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때려넣은 게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한번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말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질문에 없어서 하시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게 2-3년 전만 해도 페드 얘기하고 연준 얘기하고 통화정책 얘기하고 테이퍼링, 저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13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교수하고 얘기할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단어를. 근데 지금 테이퍼링이 대중적인 대중의 상식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놀랍고, 기준금리라든지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불과 2-3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부족한 말씀을 드려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한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총체적으로 보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환경까지 점점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되게 좀 발전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데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공주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래서 낙관론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성숙한 투자 문화 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14만 구독자분들의 경제 교육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죠. 또,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장님과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